분명 사과를 받았는데 왜 이리 찝찝하지? 아, 기분이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왜 기분이 더 나쁜 거야? 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분명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안 받으니만 못한 것 같은 그런 안 좋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사과할 때도요, 사실은 나름대로의 그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과의 핵심은 이른바 진정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인들 중에서도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배우지 못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것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의 품질이 삶과 성취의 그 품질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상 너무 잘 알고 있죠. 관계는요, 평화로울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령 사과를 해야 될 때나 혹은 감사를 해야 될 때처럼 뭔가 감정이 도드라지는 시점에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품질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사과하는 그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 단계를 EAAE 단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empathic listen, 공감적 경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apologize, 사과. 세 번째, accept, 수용. 네 번째, effort, 성찰의 노력. 이 4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적 경청 단계는요, 경청의 단계이긴 한데요. 바로 기억할 것은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경청을 잘하죠. 반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대에게 공감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의도하지 않은 언행으로 힘들어할 수 있었음을 한번 공감하고 경청을 해보는 거죠. 공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윤리적 공감력을 높이는 방법, 바로 전편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의 단계는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나의 실수로 친구가 넘어졌다면 그냥 미안해 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미안해, 네가 있는 줄 몰랐어, 내 실수였어, 미안해 라고 하는 사과가 훨씬 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껴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과할 일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과하시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제가 충분히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설명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변명과 설명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게 핵심 개념인데요. 이런 것을 오해한 너에게 책임이 있어 라고 하면 이것은 상대를 탓하는 변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오해하도록 한 나에게 잘못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 그런데 그때 내 다리가 있는 걸 네가 안 살폈잖아. 그건 너의 잘못도 있는 거야 라며 피해당한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사과라든가, 다쳤다면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하는 사과는 설명이 부연된 사과가 아니라 핑계를 달고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꼭 상대방의 개선점을 지적을 하고 싶다면요, 사과가 끝나고 정서적으로 다 수용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용 단계는 상대방이 원하는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준거 집단의 징계를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회사나 조직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보상이 포함된 징계일 수 있는데요.
이는 조직 안에 있는 징계 프로세스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징계는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진 않죠. 이때는요, 피해를 입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정 수준의 보상도 뒤따라야겠죠. 예를 들어 실수로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했다면 미안해 라고 말을 하면서 일으켜 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 준다든가 치료를 해주려는 그 시도 같은 거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자 해지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진심으로 복구해 주겠다는 그 의지 말입니다. 이때 만약 악의가 없는 아주 순수한 실수로 발생한 사고였다면 다소 억울한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게 피해를 받아서 다치고 아프고 그런데 단순 실수였다고 상대방이 아주 가볍게 미안 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억울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노력의 단계는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성취해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성찰입니다. 사실 성인들에게 있어 이 성찰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찰은 우리 삶을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괴롭지만 유익한 시간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찰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좀 거창하게 들리시죠? 자, 이 성찰을 조금만 더 우리 일상으로 좀 가깝게 좀 끌어당겨 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요는 기존의 IQ로 대변되던 지능 지수를 8개의 독립된 지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자연탐구지능이 있습니다. 그중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신념, 기분 등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의 내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찰을 하는 방법은 일단 다시 복기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넘어뜨렸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덤벙거려서였는지, 친구가 성급해서였는지, 혹은 내 일상에서 이런 일이 유사하게 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등등의 것을 고려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지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덤벙거려서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난다 그런다면 무슨 일을 하기 전 딱 5분만 일찍 서둘러서 일을 시작해 보자,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보는 거죠. 가끔 원인 분석이 정교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도 있지만요, 확실한 것은 문제의 현상을 그냥 방치했을 때보다 확실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찰은 우리의 삶의 성취도를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효능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 변호인의 양유석 영화감독은요, 한 TV 프로에 나와서 성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성찰이 아닐까? 성찰이 빠진 그 자리가 이익으로 채워지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에서 진정 다루고 싶었던 것은 성찰하는 자와 성찰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무지가 만나면 사회악이 된다고 한나 아렌트는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는 나의 행위에 대한 무성찰로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찰하는 어른인가? 바로 이것 말입니다. 나 자신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사회와 타인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이 좋은 어른이 된 데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